네, 안녕하세요. 2024년 봄 생명 사랑 캠페인 마음 돌봄 토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YTN 라디오 김혜민 PD입니다. 와, 소리만 들으면 여기 한 150명, 1,50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로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온라인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보이지는 않지만 박수로 우리 함께하고 있으니까. 자,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봄입니다. 봄. 그쵸? 오늘 날씨가 좀 흐리긴 했어도 이 비가 좀 사늘한 겨울비라기보다는 봄을 부르는 그런 기분 좋은 비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 봄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사실은 어쩌면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봄과 딱 어울리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표정이 정말 그 경칩을 맞이해서 잠에서 깨어난 개구리처럼, 네, 어떤 분은 곰 같기도 하지만 겨울잠을 자고 깨어난 그분들 같아서 굉장히 제가 보기가 좋습니다. 자살은 예방 가능하며 자살 예방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사실 행사 제목치고 굉장히 직접적이고 길어서 이거 행사명으로 괜찮나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것만큼 우리가 잡고 가야 될 문장이 없다 할 정도로 사실 이 자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돌보는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회째입니다. 이 봄 자살 예방을 위해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이런 행사를 매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올해는 봄 같은 분을 저 멀리 미국에서 모셨습니다. 네, 미국에서 우리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도서관이라는 책의 저자기도 하고 얼마 전에 유퀴즈에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줬던 나종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거고요. 또 우리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인 김현수 센터장님과 함께 대담하는 시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중간에 여러분들께 봄 같은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퀴즈를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제가 하는 퀴즈를 잘 들어주셔서 맞추시는 분께 저희가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사는 지금 7시인데요. 9시까지 합니다. 네, 제가 행사 사회를 참 많이 보는데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행사가 제일 깁니다. 네, 그런데 제일 빨리 지나갑니다. 왜? 알차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순식간에 이 2시간이 지나갈 거예요.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고요. 온라인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또 대담자 2분께 질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있었던 이 마음 돌봄 토크 영상은 생명사랑 마음 이음 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혹시 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거나 아니면 마음 아픈 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이 영상의 링크를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4년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봄 생명사랑 캠페인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박수 치셔야 돼요. 자,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봄 생명사랑 캠페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을 열어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예일대학교 정신과 교수이자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도서관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마음 아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진실되게 진심으로 풀어놔 주셨습니다. 또 나종훈 교수님은 자살, 중독, 트라우마, 애도 등 이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이 사회병리학적 현상에 주목하면서 꾸준한 연구 활동과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에 계시지만 이 조국의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에도 이 행사만을 위해 일주일 휴가를 내서 직장인에게 개인의 휴가가 얼마나 귀합니까? 직장인이시잖아요. 네, 개인의 휴가를 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왔고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데 있어서 무지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은데, 이따가 김현수 선생님하고 나종 선생님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내 마음은 어떻게 돌보고 또 주변의 타인의 마음은 어떻게 돌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봄에 자살률이 높아지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나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퀴즈를 지금부터 낼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댓글창에 정답 남기시면 안 돼요. 네, 유튜브 댓글창에 남기시면 안 되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적으세요. 010 네, 9275 0199. 나종호 교수님 핸드폰 번호 아닙니다. 010 9275 0199. 네, 이 번호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기프트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햇빛은 정신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급격한 일조량 변화로 인한 호르몬 변화가 우울증을 유발하는 모습. 여기 벌써 나왔네요. 네. 화창한 봄 시즌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자살률이 증가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 아시는 분 010-9275-0199로 남기시면 됩니다. 화창한 봄 시즌, 네, 봄 시즌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자살률이 증가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봄과 급증을 합쳐보세요. 그러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자, 정답 많이 왔나요? 네, 5초 세겠습니다. 5, 4, 3, 2, 1. 정답은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네, 정답은 스프링 피크였습니다. 어떻게 당첨자를 지금 공개하나요? 네.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 안 뽑혔던 삐져서 혹시 유튜브 끄실까봐 저희가 개인적으로 정답자, 당첨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봄에 햇살도 좋고 꽃도 예쁘고 바람도 살랑살랑 부는데 모두가 다 그 봄을 즐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 봄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 그걸 위해서 우리 서울시 자살예방센터가 지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봄의 자살을 막기 위해, 봄 자살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 두 분과 함께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현수 센터장님이 인사를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막 끝내셨는데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좀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네. 네. 맞아요. 네네. 근데 오늘 정말 한국사에 꼭 필요한 강연을 해주셨는데, 센터장님은 어떠셨어요? 교수님이 강연 들으면서. 네, 한국 사회가 정말 힘들었구나, 힘든 사회구나. 그런데 그 힘든 것을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교수님의, 서로가 힘들면서도 공감하지 못해 왔다라는 것에 저도 큰 감정적인 어떤 그런 반성할 점 이런 것도 네. 생각하게 되고, 한국도 힘들고 미국도 힘들었다고 하니까 사는 게 네. 정말 힘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하신 강연의 좀 확장선인데요. 아까 한국인 하면 근면, 성실, 그 다음에 노력 아니죠? 뭐죠? 노력. 한국 사회는 노력만으로 안 돼요. 근면, 성실, 노력. 이게 한국 사회가 전진하는데 굉장한 동력이 된 거는 맞지만, 지금 우리에겐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보다 조금 더 산 김현수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이걸 강조하면서 살아왔던 선배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근면 성실의 윤리는 뭐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많이 강조가 돼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네, 먹이를 많이 맞아. 먹는다. 네. 그렇게 말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빨리 잡아먹힌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뭐 네. 그것부터 시작해서 저희 때는 새마을운동 정신으로 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혼나면서 굉장히 잘해낼 것을 압박받으면서 저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 때문에 자꾸 지금 이렇게 세상이 많이 달라졌는데도 요즘의 젊은이들에게도 일하지 않을 거면 먹지도 마라. 맨날 누워서 스마트폰을 할 거면 못하러 사냐.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게 되는데 아마 이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제가 일본의 교수님한테 굉장히 깨달은 얘기인데 그러는 동안 뭐 굶기도 하고 또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몸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렇게 또 지금처럼 차도 없고 지하철도 없고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고생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때 좀 마음이 아프다고 이런 애들을 굉장히 나약하게 봤어요.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몸고생이 정말 고생이고 마음고생은 고생이 아니다. 이렇게 많은 어른들이 생각해 왔는데 요즘 친구들은 몸 아픈 것보다 마음 아픈 게 더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걸 어른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본의 무카야치라는 그때 대담했던 교수님이 이 마음고생이 몸고생 이상으로 힘들다고 하는 거를 빨리 어른들이 알아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방송을 같이 보는 많은 어른들이 꼭 저는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네. 이제 몸고생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마음고생은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젊은 세대의 이야기들을 이제 꼭 어른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한다. 네.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네. 세상이 바뀌었고 뭐 산업적 패러다임도 바뀐 세상을 살아나가기 때문에 예전의 근면성실의 개념과 나타나는 양상이 예전과 다른데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막 상사 카톡 답하고 있고 넌 손가락으로 일하니? 막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할 때 너무 짜증 나는 거죠. 근데 미국 사회도 어느 사회 못지않게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 또 특히 이 다인종 국가에서 거기서 경쟁하고 애쓰고 노력하려고 정말 죽으림을 다해 노력한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우리의 근면성실 노력과는 다른가요? 저는 강도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저한테 그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하세요. 미국에서 의사하기 힘들지 않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공통된 대답은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하면 된다. 너는 무조건 인정받는다. 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정말 다 인정을 받아요. 네, 왜냐하면 다르거든요. 그 어떤 빠릿빠릿함의 정도라. 그러니까 정말 장점이죠. 어떻게 해서 저는 만약에 학생이 왔는데 한국인 학생이에요. 그러면 정말 달라요. 미국인 학생이랑 봤을 때. 근데 이제 그런 장점들은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와 동시에 좀 희생하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그만큼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으면 사람은 어느 정도 다 한계가 있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한계치를 느꼈거든요. 제 스스로가 내가 진짜 소진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이러다 같아요. 진짜 죽겠구나. 이러다 진짜 네, 그래서 정말 약간 모든 걸 놓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그래서 좀 그 장점은 살리면서 네. 사실 좀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게 그 한국에 지금 어쨌든 제가 한국에서 자랐지만 지금 이제 베이스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우리의 장점은 살리되 또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같이 좀 그 단점까지 승화시키면서 어떻게 지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오늘 강연을 좀 네. 준비를 해봤는데 얘기하고 나니까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뭘 그래요? 좋았는데. 아니 왜냐하면 사실은 교수님 메시지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스태프들도 그랬지만 교수님은 그게 되게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미국 사회에 있으면서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는 게 지적질로 보이면 어떡하나. 근데 저는 교수님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남기시거나 하는 글을 보면 이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닌 그 경계인으로서만 볼 수 있는 우리의 문제들을 참 잘 지적해주고 무엇보다 그 안에 애정이 있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귀한 휴가를 내고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겠어요? 주저 마시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근면성실 노력은 우리의 장점이지만 그 중에 빠졌던 게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는 능력과 시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교수님은 알았네요. 내 마음을 돌보는, 나 진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나 이러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본인이 알아차린 거잖아요. 나오고 있나요? 네.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좀 창피를 당하면서 알았죠.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먼저 깨달은 게 스스로 알을 깬 게 아니고 만약에 누가 망치로 두들겼군요. 만약에 그 친구가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제 생각에는 아마 끝까지 밀었을 끝까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이 저한테는 고맙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편한 얘기는 아니었을 텐데 이게 제가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경험이 저한테 큰 도움이 됐고 어떤 스스로의 그런 낙인을 깰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나눠봤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센터장님은 어떠세요? 본인이 본인의 마음의 신호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차리는 편이세요? 정신과 의사고 서울시 자살망사 또 센터장이신데. 저도 이제 우리 나정원 교수님처럼 정신 치료를 총 기간을 한 6년 정도 제가 정신 분석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 분석을 받았는데 그때 혼내시진 않았는데 저의 개인적인 교육 분석의 굉장히 큰 주제가 거의 한 4년 동안 제 치료자가 맨날 하는 말이 닥터김 힘들어 보여 힘들지 않아.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속상했어요. 이렇게 아니 뭔가 멋있는 얘기를 안 해주시고 맨날 기껏 힘들지 않냐 힘든 것 같아 그게 정말 힘든 거야 이렇게만. 근데 본인은 안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느끼지 못했어요. 네, 저는 그냥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성취해야 된다 그런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 또 사실 레지던트일 때 일을 잘해내면 굉장히 인정받고 과장님들 좋아하시고 이제 교수 요원으로 발탁해주겠다 뭐 이런 여러 이제 상황 속에서 사실은 제가 내가 힘들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 게 그 교육 분석 한 3년이 지나서 한 4년 차쯤 들어서 네. 이제 좀 힘들다는 얘기 그만하세요. 뭐 제가 그렇게 힘들어 보여요? 막 이렇게 거의 네네. 대들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제 치료자 선생님께서 이건 이렇게 힘들고 저건 저렇게 힘들다고 하는 거를 이제 닥터김이 못 느끼니까 내가 직접 말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해 주셨을 때 굉장히 많이 이제 그때부터 그 세션에서 울기도 하고 내가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이제 하는 걸 알게 됐는데 제가 실제로 또 환자나 환자로 오신 분들이나 또 같이 일하는 동료나 그 후에 제가 얘도 힘들구나 이만큼 힘들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되고 또 저 같은 분이 있어서 너 지금 되게 힘든 거야 그러면 아니다 안 힘들다 네. 아니야 너 좀 이따 아플 거야 근데 아프고 나서 그때 선생님 힘들다고 하는 거를 내가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해서 저는 우리 국민 모두가 네.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일단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다 병이 난 다음에 병원에 가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우리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의 역치가 정말 높게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들어야 그때 가서 죽거나 아니면 죽을 만큼 힘들 때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서 참 저희가 이런 뭐 자살을 포함해서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네. 주변에서 힘들다고 할 때 엄살 부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너 지금 힘들다고 말하는데 어떤 게 힘드냐 물어봐 주시고 힘들다고 하는 걸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되게 겁나요. 이렇게 나 지금 힘들어 말했다가 너 무능력하네 이게 가지고 힘들다고 해? 이렇게 말할까 봐 사실 굉장히 겁나서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은데 여러분 힘들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다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다라고 말했더니 저도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해봤더니 일을 조금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월급만 안 깎는다면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는 못합니다. 센터장도 그런 말 하나요?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말을? 아니 이제 저도 직장이 있으니까 네네, 거기 제 가셔서. 직장에서는 네네. 그렇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한계를 남에게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 교수님,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정신과 의사도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몰라요. 그만큼 마음을 돌보는 게 힘든 것 같은데 본인도 안 되는 걸 지금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두 분이. 나도 몰랐다. 근데 그 지나고 나니 내가 내 마음을 돌보지 않았더라. 근데 아까 마음 돌보는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 힘들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럼 나 교수님은 내가 힘든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본인이 그 시그널이 자기만의 시그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세상에 모든 게 맛있는 여잔데 입맛이 떨어지면 내가 지금 힘들구나. 네.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자기만의 시그널이 있잖아요. 교수님도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 좀 짜증을 잘 내게 돼요. 사실 많은 연구 결과들이 요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또 우울증이 보통 우리가 되게 기분 그냥 다운되고 슬프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남성 우울증 같은 경우에 좀 짜증이라든가 이렇게 화내는 걸로 많이 표현이 표현이 되는군요. 된다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경향성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단 잠 같은 거, 잠 더 못 자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자기 감정을 읽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연구 결과 그때 OECD 국가였나 내가 내 정신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꼴찌로 나왔어요. 그래서 절반 이상 유일하게 그 설문조사한 국가들 중에서 나는 정신 건강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지 않는다가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유일한 국가였어요. 우린 자살률이 제일 높은데. 네. 아하.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부모님이랑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습관화가 안 돼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늦게 정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 하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됐으면 더 많이 했을 텐데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한계를 말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마음을 좀 돌보는 데에 예민하게 했으면 좋겠다. 혹시 여기서 나는 이럴 때 내가 지금 지친 것 같다. 내가 이럴 때 마음이 좀 병든 것 같다라고 알아차리는 나만의 사인 있으세요? 있으신 분? 있어도 말 안 해줄 거죠? 안 해주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면 혹시 유튜브에 여러분들 좀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럴 때 내가 요즘 힘드네? 내가 요즘 번아웃인 것 같아? 이렇게 나만이 느끼는 시그널이 있다. 그거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짜증 얘기하면서 남편이 짜증내가지고 제가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가 힘든 거구나라는 걸 지금 깨달았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누가 짜증내면 너 왜 이렇게 짜증내지 말고 너 요즘 힘들어? 라고 말 건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센터장님 우리가 오늘 봄이어서 모였잖아요. 이 봄철 자살률이 높아진다는데 진짜 그래요? 네. 저희 서울시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또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통계학자나 보건학자들이 북반구에 봄이 찾아올 때 자살률이 최고조로에 이른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요. 한 5가지 이유를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지 한번 잘 따져보세요. 첫 번째는 제미슨이라는 미국의 의사가 말했다고 하는데 깨진 약속 효과라고 부른다고 해요. 겨울이 지나면서 봄이 오면 놀러 갈 거야. 봄이 오면 결혼할 거야. 봄이 오면 뭐 할 거야. 그래서 가장 소망을 많이 갖는 계절이 봄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봄에 뭐 할 거예요?
계획 있으신가요? 네. 그런데 봄이 짧게 딱 끝나고 확 여름이 온다든지, 봄에 살 뺀 다음에 예쁜 옷 입고 놀러 가려고 했는데 봄이 왔는데도 살이 안 빠졌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대감이 제일 컸던 기대감이 깨졌을 때, 그 깨진 약속 효과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한다. 또 두 번째는 겨울에 너무 우울하고 너무 외로웠는데 이제 봄이 오면서 아무 에너지가 없다가 봄이 오면서 조금 에너지가 났는데 그 에너지를 사실 죽을 방법에 쓴다. 이런 소진 후 에너지 효과가 또 봄자살을 늘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봄이 오면 이제 봄바람이 불면 사람들이 진짜 바람이 나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감정이 동요되고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조울증 환자분들의 재발도 이 봄, 여름에 진짜 많거든요. 이런 감정의 불안정, 동요, 이런 게 세 번째 봄자살의 요인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봄에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주변의 사람들이 실망할 때, 또 흔들릴 때 옆에서 잘 잡아주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이외에 사실 봄에 많아지는 황사나 미세먼지도 사람들이 자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꽃가루 효과 얘기도 나오는데 알레르기가 봄에 심해지면서 아마 비염, 알러지성 비염 있는 분들은 정말 봄이 가장 지겨운 힘든 계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 알레르기 비염뿐만이 아니라 봄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알러지들이 우리의 몸의 염증을 증가시켜서 그 염증들이 우리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이래서 그런 또 신경의 불안정을 일으켜서 자살이 늘어난다. 뭐 과학자들이 어쨌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여러 요인들로 봄자살이 늘고, 특히 이제 저희가 5월 자살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 효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5월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어린이날 저쪽 집은 행복한데 그렇지 않고, 또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또 부부의 날, 날은 왜 이렇게 많아요? 5월에 이렇게 네. 온갖 가족과 관련된 행사들이 많은데, 행복한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고요. 또 불행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 너무 불행감을 느껴서 이런 행사를 좀 흐트려 놓자, 좀 가을로 몰아놓자, 네. 뭐 이런 얘기도 제안한 정책 연구가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봄은 그래서 계절의 여왕이기도 하지만 두 얼굴을 갖고 있다. 그렇네요. 봄에 힘들어지는 여러분들의 친구와 이웃과 또 가족의 한 분을 꼭 잘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또 새학기 증후군도 되게 심하거든요, 청소년들은. 또 새 직장에 들어간 신입사원들도 힘들어서 봄은 멋지지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계절이다. 그래서 봄에 꼭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을 잘 지켜달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교수님 덧붙이실 말 있으세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네. 미국도 그럴까요? 솔직히 제가 통계를 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비슷한 경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네. 제가 네. 지금 한 얘기는 다 미국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원인을 들어보니까 그렇겠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신체적 변화가 봄에 예민하기도 하고, 또 여러 사회 문화적인 것도 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동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우리 또 나 교수님 모셨으니까 또 공감을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이럴 때 함께 공감해 주는 게 너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미리 좀 질문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감 관련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청년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제 봄철에 아까 말씀하셨던 새학기도 있고, 또 얼마나 연애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사랑하기 좋은 날이기도 하고, 또 결혼식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하지만 이런 취업이나 연애나 결혼이 설레는 게 아니라 이제 너무 무거운 주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과제가 돼버렸어요. 인생의 과업이. 그래서 봄철에 다양한 이유로 청년들이 불안하고 우울해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이런 정신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먼저 어떻게 우리가 공감해줘야 될까? 주변에 청년이 힘들어하면요. 네. 그럼 그 이전에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먼저 여쭤볼게요, 제가. 네,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한국의 저출생 문제라든가 그런 이야기들 나올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두 가지가 결국에는 같이 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그 밑에는 어떤 미래가 안 보이는 느낌, 혹은 절망감이라든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런 게 바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그런 연구 결과를 봤어요. 그 19세에서 34세 사이에 대한민국 청년들에 대한 조사였는데 절반 이상이 자기가 우울하다고 답을 했고 우울한 상태라고 답을 했고 3명 중에 1명꼴로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걸 봤어요. 근데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사실 그 수치가 3명 중에 1명꼴이라는 거는 정말 어떤 우울증 집단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집단에서 나오는 수준으로 높은 것이라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그리고 방금 이제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전에 이제 코로나 작년 전까지만 해도 10대, 20대, 30대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작년에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너무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 미국의 청년들은 괜찮습니까? 미국의 청년들도 힘든데요. 아하. 근데 그리고 미국은 특히 10대들이 많이 10대 여성 그 여학생들이 많이 힘들다는 결과들이 있는데 그래도 정말 어떤 집단 표집에서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뭐 3명 중 1명꼴로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게 미국 10대 여자에서도 나온 조사를 보긴 했어요. 근데 아마 그렇게 남녀 통틀어서 했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청년 시기가 다 힘든 시기이긴 하고 또 세대 갈등도 요새 되게 심하고 세대의 그렇죠. 어떤 빈부 격차도 굉장히 부의 격차도 많이 생겨서 어느 나라를 가든 현재 세대들이 많이 힘든 건 맞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사실 뭐 저는 그런 한국의 출산율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그런 것들을 들어봤을 때 조금 더 힘든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봄 자살 얘기를 하면서 봄하면 어울리는 청년들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청년들의 상황을 살펴봤어요. 어떻게 공감해야 되는지 제가 잠시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김현수 센터장님은 한국 청년들만이 갖는 우울 불안의 특징 같은 거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저출생 문제가 사실은 청년들의 문제잖아요. 미래를 생각할 때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가 암울하다. 그래서 이제 결혼도 늦추고 결혼을 늦추려고 하다 보니까 연애도 적게 하고 청년들의 어떤 상징이었던 이제 여러 그런 활동들이 지금 멈춰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현재의 우리나라 청년들의 상태는 아주 특별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다 집을 마련해서 결혼해야 되고 다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이 만족되어야만 뭘 할 수 있다. 이런 일종의 정신적인 진짜 고문을 받고 사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이 풍조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런 기준을 어떻게 없애버릴 수 있을까? 또는 사회가 그런 기준이 없어도 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사회의 어떤 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게 정말 큰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두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우리 사회의 이 다양성 부족도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의 그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모델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정규직으로 해서 집을 해와서
아이는 또 하나만 낳으면 또 그렇게 욕을 해요. 자기가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둘은 낳아야 되고 뭐 이런 그 전형적인 기준들이 너무 많은 사회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 좀 소수자성을 갖고 있는 청년들은 더더욱 설 데가 없어지고 좀 나는 선배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청년들은 또 마이너 같은 기분이 들어서 조금 점점 동굴로 숨게 되고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약간 비교를 하고 싶어도 비교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배경이 다르고 너무 다들 일단 누가 잘생겼는지 잘 몰라요. 사실 살다 보면 너무 다양하니까 인종도 다양하고 인종도 기준도 다양하고 기준도 다양하고. 다양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움츠려들지고 오히려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네. 더 너무 나랑 비슷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비교하기도 쉽고 어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스탠더드가 딱 있잖아요. 어떤 그게 뭐 미남 미녀고 어떤 게 정말 뭐 성공적인 삶이고 이런 게 물론 어느 사회나 다 있지만 조금 더 그런 점에서 좀 더 가혹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센터장님 어떠세요? 네, 실제로 우리 나정열 교수님이 가혹하다는 표현 썼는데, 저도 이제 청년 상담을 많이 하고 청소년 상담 많이 하는데 비슷하게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가 각박하다는 용어예요. 이렇게 이제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 되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그걸 극복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성취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학교 때 반복하고 또 대학 때 반복하고 또 직장 가서 반복하고 이거 삶이 너무 그 자체가 그냥 각박하고 고생 잔뜩인 삶이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이제 혹시라도 상담할 때 자기한테 극복하라고 하면 저를 죽이지는 않겠지만 돈을 다시 환불해달라고 할 거다. 나한테 극복하라는 얘기하지 말아달라. 얘기하면서 자기가 뭐 어디서 조언을 받고자 했는데 극복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건 사실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극복하라는 게 상담을 통해서 공감을 받는 게 아니라 상담자도 뭘 요구하는 것 같다. 너 우울증을 빨리 극복해. 2달 안에 나아. 그 일상으로 돌아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서 자기한테 극복하라는 말 하지 마라. 이런 부탁을 들었는데 많은 청년들이 하면 할 수 있고 사실 뭐 청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회적인 압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면 된다, 하면 할 수 있다, 옛날에 다 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무슨 정신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도전 정신. 인생을 좀 더 사신 것 같아요. 역시 혜민 쌤이 더 젊군요. 나정호 쌤 아니에요. 제가 아시는데. 더 많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근데 이제 헝그리 정신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비난받는데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정신이 헝그리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강산의 씨의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그 노래 제일 싫어한다잖아요. 그걸 그렇게 부모님들이 노래를 틀어주고 막 할 수 있다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뭘 자꾸 극복 무한도전도 아니고 근데 지금 자연스럽게 우리가 공감 주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발 무슨 고민 얘기할 때 극복하란 말 하지 마라. 사실 극복하라고 하는 얘기는 공감이 아니죠. 근데 이 공감을 어떻게 해줘야 할까?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 있어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봐도 살 수가 없어. 내가 봐도 이 죽지 않고 사는 게 너무 용해. 근데 그냥 단순히 맞아 너 힘들겠다 이 말 자체도 저는 되게 무책임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진짜 공감이 뭐지? 거기부터 전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교수님 공감이 뭐예요? 자주 받는 질문인데 네. 제가 그때마다 고민을 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그리고 너무 뻔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결국에는 잘 듣는 데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모두 사람들이 자기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은 안 해도 잘 듣는다고 다 생각해요. 왜냐면 듣는 거는 사실 뭐 다 듣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잘 듣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그리고 듣는 것도 결국에는 연습이거든요.
정신과 의사로서 굉장히 많이 하는 거고 한번 온전히 우리가 잘 못 듣는 이유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우린 대화를 할 때 아까 침묵을 싫어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보통. 그러다 보면 내가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까 이 생각을 계속 진짜 많이 해요. 생각하죠. 네. 네. 근데 한 번만 그거를 꺼보세요. 아하. 그래서 나는 말 안 해도 된다. 그냥 일단 듣기만 해보자. 이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큰 연습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맨날 할 수는 없겠죠. 맨날 하면은 이 사람만 얘기하고 난 듣기만 하니까 네. 그건 상담이나 그런 거지. 근데 그거를 의식적으로 자기가 뭐 예를 들면 뭐 대화를 5분 하는데 1분만이라도 해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듣는 능력이 키워져요. 실질적인 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분 동안은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사람 얘기를 들어주겠다. 이제-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근데 제가 말한 건 5분 중에 1분. 1분만? 네. 1분도 못 참고 막 얘기해요? 아니, 제가요? 그러니까 비율을 따졌을 때 그러니까 음. 우리가 뭐 너무 혼자 다 얘기하게 그럴 하면 순 없지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대방이 힘들면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 그래도 대화를 하긴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율을 지켜가면서 스스로 연습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도 경청도 연습이 필요하다. 이것도 노력이 필요한 일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센터장님이 생각하는 공감이란 뭐예요? 그럼 그 저희가 공부한 학자 중에 하인츠 코웃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그분은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분은 공감은 산소와 같다. 그리고 또 공감은 이제 분유와 같다. 사람은 공감이 없으면 엄마의 공감이 아기한테 없으면 아기가 성장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있는데 서로 공감이 없으면 마치 한 자리에 없는 것 같이 한 공기를 숨쉬지 않는 것처럼 될 수 있어서 공감은 우리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기본적인 사회 원리여서 공감은 산소와 같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감 못 받은 사람들이 와서 상담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숨 막힌다고 얘기해. 숨 막힌다. 공기가 없다는 소리죠. 또 가슴이 답답하다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그래. 어떤 굉장히 힘든 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답답하다.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 공감을 받지 못하면 사실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산소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에 빠져서 그렇게 이제 아주 정신적으로는 이제 호흡이 힘든 그런 상태에 가기 때문에 많은 이제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와서 이제 엄마랑 있으면 숨이 막혀요. 그 공감을 안 해주니까 엄마가. 엄마는 엄마 얘기만 해요. 내 얘기는 안 들어줘요. 숨이 막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진짜 산소가 없는 것 같은 경험을 해서 좀 편히 숨을 쉬면서 살고 싶어요. 이러는데요. 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중국이랑 일본 네 나라만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우리나라 어른들이 최고로 안 들어주는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뜻밖의 미국이 자녀의 이야기를 제일 길게 들어준다고 되어 있고 중국, 일본, 한국이 가장 들어주지 않는 나라고 또 대화를 하면 대화의 주제가 매우 한정된 나라로 되어 있어요.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만 비교해도 한국 분들은 한국 부모님들이나 한국 어른들은 자녀나 젊은이랑 얘기하면 늘 과제지향적으로 얘기하는데 젊은이들하고 안 있을 때는 취업과 결혼 중심으로 얘기하고 중고등학생들하고 앉아 있을 때는 기승전 공부로 얘기를 해서 옷 사주고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공부해야지. 영화 같이 보고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공부할 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 공감과 또 대화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현재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되게 창피한 연구였는데 그 이케아에서도
연초에 38개 국가 조사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서 웃는 시간도 제일 적은 나라이고 또 가족과 있으면서도 혼자 있다고 느끼는 것도 높고 또 혼자 있고 싶어하고 그런 게 이렇게 삶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감에 빠지고 가족조차도 정말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러면서 외롭게 만들고 네. 그런 원인이 아닌가 싶어서 이 봄에 정말 가족들하고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될 텐데 정말 잘 들어주는 그런 문화가 우리한테 좀 더 빨리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정말 공감해 주는 거 하나로 내가 누군가의 젖줄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산소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셨어요. 저는 그 교수님 책에서 그거 있었잖아요. 동성애를 둔 자녀였는지 본인이 동성애자였는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을 이제 치료했던 정신과 선생님께서 나는 사실 동성애자가 아니어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모른다. 나한테 알려주시겠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이게 공감 아닌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이야기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동성애자 환자 얘기는 아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동성애자였고, 네네. 근데 자기는 이제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는데 아이가 이제 자폐가 있는 아이였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힘드셔서 병원에 오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우리가 흔히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경험을 하면은 더 공감을 잘할 것 같고, 그리고 당신은 뭐 나랑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를 이해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근데 사실 공감이라는 거는 동일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경험을 오히려 했으면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한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배우려는 자세인 것 같아요. 의지와 자세. 저는 항상 공감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의지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책을 읽거나 이럴 때 공감 되게 잘하잖아요. 뭐 영화 볼 때 재밌는 게 사실 공감을 잘하기 때문이고, 책을 읽을 때 주인공이나 이런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되는 것도 결국에는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 정작 나랑 제일 가까운 가족, 뭐 아들, 딸 이렇게 얘기할 때 공감을 못해서 싸우게 되고 네. 이제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정말 책대하듯이 이렇게 의지를 조금만 넣으면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 항상 저는 사실 제 전공 분야 밖은 정말 얘기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소아정신과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육아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떤 가족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질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한국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모르는 게 그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화, 아까 그리고 센터장님께서 어떤 대화가 한정돼 있다는 것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가족이랑 많이.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 아이가 뭐 자살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평소에 한 번도 부모님이랑 내 힘든 감정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도움을 청할까요? 안 청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우리가 감정이 안 괜찮은 감정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연습을 해야지 정말 힘들거나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항상 가족끼리도 그런 대화를 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교수님 책에 있는 걸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던 건, 이 친구가 어려운 이야기를 했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내가 저런 상황이어도 그랬겠다. 그럼 섣불리 공감하는 것도 너무 미안해진다. 거기에 문제의식에 대한 답변이 교수님의 책에서 제가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공감을 원하면 그냥 들어주고, 내가 이 사람 상황이 되지는 않았지만 나는 너의 상황을 들어주고 할 수 있어라는 마음을 표현해 주는 용기를 먼저 가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나는 이럴 때 좀 내 스스로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인이 뭐가 있냐고 제가 유튜브에 댓글 달아달라고 하셨잖아요. 월급날이 싫을 때. 많이 아프시네요. 월급날이 싫으면
많이 아픈 거 아닙니까, 교수님? 저는 월급 날만 좋던데. 월급 날. 월급날 빠져나갈 걸 생각하면 아주 고통스러워서 사이버머니니까 네. 스쳐 지나가니까. 그런 통장을 스쳐 통장이 지나가니까. 될 때, 월급날이 싫을 때, 그다음 갑자기 눈물이 날 때, 이것도 좋은 사인이죠.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날 때. 뭐 좋은 사인.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울증 때문에 오시는 분 중에 음. 뭐 남자분이 여자분이건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어. 우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는. 아하, 네네. 네. 잠과 오타가 많아져요. 그리고 반대로 잠을 못 자요. 둘 다. 잠이 많아지거나 잠을 못 자거나 둘 다. 소파에 눕고 싶을 때. 이거 늘 그런 거 아닐까요? 소파에 눕고. 멍하니 유튜브만 볼 때. 그리고 차라리 사고가 나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근데 아까 전에 패시브 수사이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생각한 사람들이 많다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차라리 나한테 내가 자살할 용기는 없고 쉽게 말하면 그냥 무슨 일이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뭐 저희가 코로나 때 많이 경험했잖아요. 저 상대방 직원이 코로나 걸렸을 때 되게 부럽다. 이런 경험했듯이 진짜 우리가 사는 게 힘드니까 저렇게 병이라도 나서 쉬는 걸 보고 좋아한다는 게 되게 슬픈 거죠. 예. 저는 사실 아까 트레드밀 얘기하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 감기에 걸리면 좋았어요. 왜냐하면 죄책감 없이 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누워서 나는 쉬어도 되니까.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다 결국에는 같은 연장선상이 그렇죠. 아닌가. 네. 마음 건강에 문제가 있다. 네, 나정호 선생님 진짜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요? 쉴 때도 죄책감을 따지는 거 보니까 굉장히 양심이 바르신 분인 것 같아요. 교수님은 쉴 때도 죄책감을 느끼시고 센터장님은 안 쉬시잖아요. 정신건강학적으로 그렇진 뭐가 않은데 더 나아요? 네, 하여튼 쉴 때도 네. 자유롭게 쉬는 게 정말 중요하죠. 이렇게. 맞아요. 좀 쉬는 연습 좀 이렇게 쉼표를 쉬는 게 그냥 단지 시간을 내서 쉬는 것도 중요한데요. 좀 내가 내 마음을 좀 쉬게 두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좀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질문들을 자살에 대해서 많이 주고 계셔서요. 자살 사망자 94%가 사망 전 위험 신호를 보낸다고 하는데 자살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방법과 그 후에 행동 요령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반대로 이 자살 신호를 감지 못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났을 때 죄책감도 굉장히 크거든요. 아마 그래서 여쭤보신 것 같아요. 우리 나 교수님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물론 예방할 수 있는 자살도 있고 우리가 감지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게 어떤 죄책감의 근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막을 수 있는데 못 막았다라든가 신호로 보냈는데 내가 못 받았다. 근데 죄송한데 질문이 뭐였죠? 자살을 신호를 보낸다고 하는데 자살하고 싶으면 네네네. 그걸 감지할 수 있는 방법과 행동 요령. 그래서 사실 그거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기는 되게 힘든 것 같은데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위험 신호 같은 것들은 이제 검색을 하시면 나오긴 할 텐데 뭐 수면 패턴이 바뀐다든가 네. 아니면 뭐 술이나 이런 사용량이 는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양한 감정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물건을 주는 것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그 신호를 배우고 한 거는 뭐 보고 듣고 말하기라든가 네. 좀 그런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네. 받을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도 그 생명 지킴이 이런 것들 계속하고 또 직업군별로 또 교육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행동하세요.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교수님 아까 말하신 것처럼 저는 그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막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죄책감? 교수님도 좀 그런 죄책감의 경험이 네. 있으시잖아요. 네,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이제 레지던트 동기가 그 떠났는데 저희 다 그런 죄책감에 시달렸죠. 왜냐하면 정신과 레지던트였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한테 둘러싸였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 굉장히 컸고, 그래서 저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과 그 당시 만나던 의사한테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정신과 의사가 둘러싸여 있었는데 못 막았을까, 너무 내 자신이 한심스럽고 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더니, 아니 그 심장내과 의사가 뭐 친구가 갑자기 심장병에 걸려서 죽은 것을 못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가 그 사람 의사도 아니고 그만큼 사실 쉽지는 않는 일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전에 자살 유족 모임에서도 나눴었는데, 그렇게 계속 나누는 이유가 죄책감들 너무 많이 가지기 때문에, 유족들 같은 경우에 정신과 의사들도 막지 못하는 죽음이 있고, 저희는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죄책감을 덜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에 좀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네. 센터장님은 어떠세요, 이 말에? 그 못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못 막는 자살도 있고, 거기에 대해 너무 큰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이제 미국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저희의 굉장히 큰 아픔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살 심리 부검 연구의 결과들을 보면 자살하기 전에 자살의 경고 신호를 보냈는데 파악을 못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 예상치 못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의 아마 큰 흐름의 주제인 것 같은데,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남성들은 우울하다고 말하는 거에 관한 우울한 건 약한 거야, 이런 문화가 있어서 우울하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우울을 숨기고 꾹 참다가 혼자 내 목숨 처리하겠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청소년 자살에 관한 심리 부검에서도 자살한 청소년들 중에 가족들에게조차 힘들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 비율, 우리 무려 5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나 교수님도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감정에 관해서 가까운 사람에게도 진심으로는 사실 말을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렇게. 왜 진심으로 내가 힘들다고 부모님에게조차도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거를 남긴 유서나 이런 거로 보면 부모에게 걱정을 끼칠까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하지 못했던 사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거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줄을 몰랐다, 그런 경우도 꽤 많아서, 저는 나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감정 표현하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훨씬 더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고 해야 되고, 힘든 감정도 표현해도 좋다, 이런 문화가 우리한테 되게 필요한데, 정말 착한 사람일수록 엄마 걱정할까봐, 또 아빠 걱정할까봐 내 힘든 건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게 이제 굳어져 버리면 힘들어도 말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어떤 경우는 정말 알아챌 수도 없었던 그런 사례들이 저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감정을 힘들 때 말하는 이런 교육과 또 그런 문화가 확산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민감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겠다고 너무 또 평상시 얘기를 많이 해요. 죽어버릴 거야, 죽을 것 같아. 힘들다는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다음에 진짜로 이제 자살하고 나면 또 그 말이 힘들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죽겠다는 소리였구나 하는 걸 알고서 되게 이제 마음이 아픈데, 누가 죽겠다라고 하면 꼭 멈춰서 다시 살펴보시고
진짜로 힘든가 보구나 하고 알아채 주셔야 되는데 쟤는 뭐 뻑하면 죽겠다고 그래. 예. 그래서 나가 죽어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실 이제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 교수님 말씀처럼 큰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데 그 힘들어서 죽겠다고 할 때의 그 죽겠다는 말에 우리가 좀 민감할 필요도 있다. 민감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런 민감성도 한편으로는 더 높아져야 하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다라고 좀 또 받아들였으면 하는 두 가지 차원의 이야기를 동시에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사실 저도 이제 부모지만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사실 표현의 방법의 문제지 내 아이가 정말 아팠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아이가 뭐 암에 걸린다든가 그랬을 때 그거를 방치할 부모는 없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어떤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이나 이런 게 어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나약한 게 아니라 어떤 질병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미국 개그맨 중에 크리스 게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우울증이랑 불안장애에 대해서 되게 솔직하게 커밍아웃을 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자살 생각에 시달렸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말을 못했죠. 그러니까 하고 미국도 비슷해요. 자기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또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아버지한테 나중에 이제 좀 나아진 다음에 거의 뭐 20대 중후반이 돼서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사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자살 생각에 시달렸다, 죽고 싶었다. 그랬더니 아빠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그때 만약에 네가 나한테 말을 했어도 나는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몰랐을 거다. 근데 대신에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라면 정말 무슨 일이라도 벽이라도 뚫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방법을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사회 인식이 좀 바뀌어야 부모들도 이제 내가 애가 나약해서 게을러서 이런 게 아니라 네. 정말 아프구나 이런 거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자식들이 부모한테 말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식들이 우울하고 죽고 싶은 원인의 주 제공자가 부모이기 때문에 또 말을 못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아이들한테 갑자기 미안해졌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자살 관련된 질문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두 분이 받아본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일 거예요. 저희가 방송 토크하는 거지 시험 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대답하셔야 돼요. 센터장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이걸 볼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두 가지 질문인데요. 자살은 사회적인 요소, 복합적인 문제가 결합돼 있고 또 촉발 요인이 있어야 행동을 옮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살 생각에 관해서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속박감에 갇혀서 고통을 끝내기 위해 자살을 선택하는데 대차 대조표를 작성한 후 자살 말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걸 알고 나서는 자살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과 또 하나는 자살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올바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고 두 분이 질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공통적인 두 분이? 질문은 이거예요. 자살이 무조건 나쁘냐. 내가 예를 들면 정신적으로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다 대차대조표를 만들어보고 했는데 방법이 없어. 내가 보기에. 자살이 가장 베스트 웨이인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이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도 그게 과연 나쁜 거냐. 지금 그 질문을 두 분이 하신 것 같아요. 어렵죠? 아니 뭐 그런 질문 사실 많이 받아요. 그 전에 한번 북토크 할 때도 자살이 나쁜 건가요? 이런 질문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때도 답변 드렸던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저는 제가 옛날에 비슷한 질문을 왜 기억하냐면 레지던트 때 저희가 이제 그 돌면서 일을 하면서 어떤 파견 근무를 갔는데 거기가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병원에 오기 힘든 환자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몸이 불편하다든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한 분이랑 저랑 같이 이제 저는 원래 그분 혼자 다니는 건데 제가 쫓아다닌 거죠. 레지던트로서 수련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떤 노숙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저희가 이제 막 보니까 막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마약 중독도 있으셨고, 그래서 병원에 같이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도 죽을 권리는 있는 거 아니냐, 왜 이러냐. 근데 그때 사회복지사분이 굉장히 좀 쿨하신 여성분이었는데 아니 내가 그랬으면 이 직업을 선택 안 했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한테는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자살 예방을 막는 거는 약간 신념 같은 것이고, 제가 그런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듣기에. 근데 제가 그런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까 했던 말이랑 비슷해요.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 생명의 본능이, 생존 본능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개체한테 그런 기본적인 본능이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가려졌다는 거는 저는 우울증이 아니면은 있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을 앓는 뇌는 우리가 혼자라고 세뇌를 시키기도 하지만 또 아무 해답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를 약간 터널처럼 정말 근시야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서 벗어났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정말 뭐 상호대자표를 하셨을 때 정말 멀쩡하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지극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본능에 그 거스르는 행동이니 이 말이 옳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정신과 의사는 말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오답은 오답이라고 말씀하셔야죠. 네. 우리 센터장님.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죽을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을 1년에 몇 분씩 만나는데, 이제 그것은 정말 죽고 싶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목숨 하나를 어떻게 하는 거지, 그 외에는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럴 때 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유일하게 나에 관한 것뿐인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냐.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사실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두 가지의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이제 하고 계신데, 그럴 때 정말 사실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대차 대조표 짠 거를 같이 보면서 이게 틀렸다, 이게 틀렸다,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면서 나정호 선생님 말씀처럼 우울하기 때문에 더욱더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들이 꼭 있거든요. 의미가 있는데도 그렇게 찬찬히 같이 그분이 짠 대차 대조표를 고치다 보면 지금은 안 죽어도 될 것 같다. 좀 나중에 죽더라도 지금은 그래도 뭐 요거는 해볼 게 남은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제 혼자 생각하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같이 생각하면 살 길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분이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이유는 그분이 혼자만 고민했기 때문이 아닌가 네. 생각해서 그런 질문을 하신 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당신이 짠 대차 대조표를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다시 짜봐라. 그러면 적어도 죽지 않을 다른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나오고, 또 하나는 어떤 고통스러운 것을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은 이제 그것을 꽉 쥐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또는 그것을 너무 갖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안 갖기로 하면 살 길이 생긴다. 제 어떤 환자분이 얘기해서 그걸 갖고 싶을 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에이씨 그거 줘버리자 내게 아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기 시작하니까 살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센터장 내려놓기로 하죠 뭐. 아니 100점인데요? 네. 100점. 그쵸? 그래서 나는 여러분 오늘 100점. 답을 안 맞출 거야. 아니요. 100점 다 맞으셔서 필요. 센터장 100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 마음대로 드리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제 죽음의 대차 대조표가 나오는 것은 쥐고 있기 때문이어서 그렇고 네. 내려놓기로 하면 새로운 대차 대조표를 또 짜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이어트 계획을 맨날 많이 세우거든요. 항상 실패하고 아침에 어떤 기분으로 사냐면 또 새로운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자. 이런 식으로 이제 희망을 다시 갖고 죽기 전에 날씬해질 수 있을 거야. 방법을 잘 찾아보자. 네. 그런 희망을 저한테 주는데 새로운 대차 대조표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짜보시고 그걸 그 주제를 꼭 지으려고 하는 그 주제가 아닌 그걸 내려놓고 좀 새로운 대차 대조표를 짜보는 게 어떨까라고 네.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죽고 싶다 힘들다고 하는 사람한테 야 우리 대차 대조표 해보자. 네가 받은 게 많은지 잃은 게 많은지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많은지 잃어버린 게 많은지 그런 것들 좀 객관화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 죽음의 문턱을 좀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8시 30분 24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뒷시간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여기 계신 분들께 제가 좀 기회를 드릴게요. 또 다 하고 싶으신 이야기 듣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오셨을 텐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질문을 해주세요. 네. 없으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그냥 인원동원해서 앉혀놓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 다 자발적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시거나 우리 선생님 혹시 네. 마이크를 좀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현재는 은평 외국인 노동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제 허재진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다양한 칼럼 같은 거 봤었을 때 이주 노동자나 그런 이주민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었고 실제로 제가 센터에 근무하면서 이제 결혼 이주민 분께서 자살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자살 사고 많이 들었다라는 걸 들었었는데 결혼 이주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런 병원이나 시설을 이용할 있을 만큼 그래도 평일을 시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일요일밖에 시간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주민에게는 언어가 제일 큰 장벽일 수도 있는데 혹시 이제 교수님께서 미국이나 그런 데서는 혹시 이런 이주민에 대한 그런 정신 건강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나 일선 현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나 그런 게 어떤 게 있을지 뭔가 궁금합니다. 와 이거는 뭐 나중에 교수님 전문이겠는데요. 이주민 대표. 주민이라는 게 이민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노동을 하러 오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서 오거나.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주민이라 함은 네. 이제 주로 이제 육체적인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결혼 이주도 마찬가지고 네. 특수성이 좀 있죠. 네. 사실 제가 뭐 근무하시는 환경을 잘 몰라서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민자가 많고 또 영어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보통 공공병원이나 아니면 좀 큰 병원들은 그런 통역사가 다 있으세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 통역사가 있으시긴 한데 정신과의 특성상 이게 통역을 통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통역하시는 분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한국말로 약간 뜨문뜨문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저희 센터 내부에 사례가 했었는데 일단은 이전에 있었을 때는 아마도 통역이 없이 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어떻게 하다 보면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의료기관 연계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통역을 구해서 해야 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통역을 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쉽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또한 또 만약에 병원을 한다면 여기서 또 운영하는 시간에는 그렇게 좀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일하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좀 길러내는 거라던가 아니면 좀 더 의료기관 연계하는 거라던가 그런 것을 어떤 게 효과적일 수 있을까 좀 더 많이 지금 일하시는 곳은 사회복지 네네. 시설이시고요. 지역을 기반한 시설이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기관은 아닌데 이제 이쪽에 오셔서 맞나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시설에 시설이에요. 그 이용 시설이긴 한데 네네. 이제 그런 사례가 이제 종종 들리거나 아니면 주변인들의 그런 좀 상실 왜냐하면 사고로 다치거나 해서 그렇죠. 또 아니면 또 이제 가족들이랑 이제 떨어져서 한국에 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외로움으로 인해서 또 우울감이라던가 그런 게 많으신 분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어떻게 좀 더 해보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모르겠기도 하고 근데 네. 외국인들을 위한 시설인데도 통역이 없어요? 통역은 저희가 이제 센터별로 막 다르긴 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이제 통역 봉사자를 통해서 아. 네팔어나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정도는 이제 일요일마다 있긴 한데 센터마다 좀 상황이 다르고 이용하는 분들에 따라 좀 상황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네. 이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뭐 당연히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언어가 안 통하는 상황에서 저는 정신과나 뭐 사회복지 심리 상담이나 뭐 상담하는 것 자체가 약간 상상이 안 가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통역을 통해도 사실 힘든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런 지원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글쎄요, 어떤 의료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당연히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언어가 안 통한다면 저는 사실 뭐 정신과 의사지만 뭐 약물 치료에 대해서 엄청 뭐 신봉자나 이런 건 아닌데, 피치 못할 상황이라면은 그런 부분의 중요성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죄송합니다. 너무 도움이 안 돼가지고. 근데 저는 선생님 상황과 형편 잘 모르지만 전 되게 감사한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정신 건강을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까 그 담당자가 아니잖아요. 정신 건강 담당자가. 그렇죠. 네네네. 근데 그걸 고민하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 고무적이고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청년이고 보다 보면 주변에 그런 우울감을 하는 사람도 되게 많기도 하고 주로 이제 주변에 어떻게 보면 뭐 자살 유가족인 친구도 한 명 있고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친구랑 같이 놀다가 다음날에 그렇게 돼가지고 자살해서 이제 실제 그거에 대해 죄책감 느끼는 사람도 있어서 되게 정신건강 자체에서 관심도 많았었는데 이런 또 사례 접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또 많이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네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전 진짜 이런 사례 좀 처음 들어서 키현수 쌤 뭐 특별히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제 저희가 이주 노동자 또는 외국인들을 위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는데요. 희망의 친구들이라는 희망의 친구들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여러 나라 언어로 자살 경고 징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하고 있고 그 언어 통역에 따른 간단한 상담은 희망의 친구들이라는 곳이 그런 일을 함께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희망의 친구들의 도움을 요청을 해보시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방송을 혹시라도 희망의 친구들 분이 보고 계시면 제가 칭찬받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희망의 친구들을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여성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좀 몇 개 더 받을게요. 아마 유족분들이 이 유튜브 방송을 좀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질문을 하시는데 유족들이 가족 안에 또 갈등들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 그냥 쉽게 말하면 맨정신을 어떻게 살겠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그렇게 보내고 그러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실 같은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서로도 위로하지 못하고 그래서 가족 내의 갈등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교수님. 센터장님을 보세요. 센터장님 먼저 답변하시랄까요? 네. 순서가 맨날 지금 나정훈 쌤이 좀 불공평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이 자살하거나 또는 자녀가 자살할 때 그 이유나 원인을 놓고서 가족들이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은 굉장히 많아요. 아마 모두가 각기 다른 방식의 죄책감과 사연을 갖고 있고 그 자살한 분과의 기억과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족들이 예기치 않았던 죽음이었던 또 갑작스러운 죽음인 자살에 관해서 함께 이제 아주 치유적인 그런 애도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그런 걸 이제 받지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함께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원망하면서 지내는 경우도 있고 가족의 기능을 상실하고 깨진 가족으로 지내는 경우도 많아서 유가족들이 함께 애도에 관한 상담을 제3자와 함께 받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가족들끼리만 있을 때는 사실 감정이 너무 직설적으로 나와서 상처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제3자와 함께 이런 애도를 촉진해 줄 수 있는 좋은 상담자와 같이 있으면 그분을 어떤 연결고리나 안전판으로 활용하면서 들을 수 있게 되고 또 하지 못했던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를 다시 서로가 힘들었던 걸 알면서 위로하게 되면서 가족이 함께 다시 뭉치면서 그 돌아가신 분에 관한 애도를 한마음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과정이 안 돼서 괴로워하는 우리나라의 자살 유가족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가족이 자살함으로 인하여 안 보고 사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렇게 그 아픔을 그 원망을 이제 말하지 못해서 근데 말을 어떤 제3자와 함께 그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고 오해였다고 하는 것을 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이제 가족이 다시 재결합되고 또 뭉쳐지고 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조금 더 그래도 잘 살게 되고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더 잘 빌 수 있게 돼서 저는 이렇게 자살의 경우 적어도 몇 차례 또는 한두 차례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원망이 높은 경우에 그런 애도 프로그램들이 제공됐으면 좋겠고 저희 또 그런 교육을 하거든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도 유가족분들에게 가족 중에 일원이 자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거에 관해서 교육도 하고 또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는 비교적 그동안 유가족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부모님이 자살한 분들의 모임이 따로 있고 형제분이 자살한 분들을 위한 유가족의 모임이 따로 있고 또 자녀가 자살한 유가족분들의 모임이 따로 있어서 다른 슬픔을 가지고 얘기할 때 통하지 않았던 것들을 좀 통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사실 형제가 죽은 거랑 부모가 죽은 거랑 그 자살을 이야기할 때 좀 또 다른 게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인별 모임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고인별 모임에도 나오시고 또 애도 프로그램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원망하거나 오해하는 채로 머무르지 마시고 꼭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다 해주셔서 특히 어떤 그런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리소스를 주셔서 너무 제가 추가적으로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원망일 수도 있고 왜 그러니까 그분들께는 어떤 자살도 저는 한 가지 이유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니고 정말 복합적인 이유들이 작용을 하는 것이니까 누구를 뭐 원망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뭐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위험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다든가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감지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어떤 누구의 탓은 아니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그 테마가 결국엔 자책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가족원을 탓할 수도 있고, 근데 둘 다 저는 결국에는 그런 이유로 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살 유가족을 향한 외부의 비난도 멈춰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비난 때문에 서로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런 갈등들도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혹시 자살 유가족이 있다면 그건 비난할 일은 아니고 안아줘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또 유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이 있을까? 사실 이야기하면서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사실 다 알아요, 우리. 안 해서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들 자리에 돌아가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 질문도 저도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니까 이분 워딩 그대로 하자면 병리적이지 않은 청년들의 우울감이나 정신건강을 보살필 수 있는 방법이나 교육, 뭐 책, 아니면 해볼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종의 그냥 정신적 어려움도 자꾸 내가 병이 있나? 뭐 이렇게 나 병명이 뭐지? 뭐 이런 식으로 나 계속해서 병명을 찾으려고 하고 본인이 치료를 받으려고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마음의 그런 어려움들 정말 봄바람 같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냥 이건 두 분의 노하우를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책방으로 가서 아하. 나종호 선생님의 뉴욕 사람들. 뉴욕 정신과 의사를 만날 수 그럼 있는 되군요. 책을 좋아요. 권해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어떻게 김현수 선생님의 괴물 부모의 탄생을 권하시겠어요? 네. 김현수 선생님이나 뭐 김현민 PD 네. 책을 다 읽어보셔도 좋고요. 저는 사실 뭐 이런 질문 받으면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근데 질문이 좀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그걸 사실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어떤 게 지나가는 거고 어떤 게 진짜 아픈 음. 거고 이거를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는 결국에는 자기 감정 읽어보는 연습이 계속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스스로의 어떤 위험 신호라든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즐겁지 않을 때 뭐 월급날이 즐겁지 않다든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맛이 없을 때 뭐 네. 그런 것들 자기 나름의 어떤 위기 신호들을 자기가 잘 알고 있으면 내가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잠깐 지나가는 건지 그런 거를 스스로 알 수도 있고 진단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뭐 가끔씩 듣기는 하는데 사실 진단명은 누구를 뭐 낙인 찍거나 이러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치료를 방법을 네. 위해서 찾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거부감 느끼지 말고.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도 음. 없고 그렇다고 너무 집착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많은 것들이 그쵸.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금쪽이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굉장히 육아에 대한 거나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지만 저도 이제 엄마로서 그걸 보다 보면 아이한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나로 집중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를 이렇게 조금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쪽으로 가기도 하고 어쩌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이거 내가 진짜 나 문제가 있나? 스스로가 좀 스스로를 가두는 이런 문제들도 좀 생겨서 아마 이건 한국 사회만의 특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MBTI에 막 이렇게 집중하는 것도 사실 나에 대해 알고 싶고 뭔가 코드화하고 싶고 명칭화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질문한 거 나왔나요? 네, 지금 아니에요? 저한테 다 주셨어요. 여기 많이 주셨어요. 네. 네. 또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네네네. 두 분 있으시네요. 네. 네. 저는 좀 한국이 되게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곳이긴 하잖아요. 되게 긴장되네요. 솔직히 저희가 이제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공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이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근데 솔직히 그냥 내가 다니는 학교, 직장 이런 데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솔직히 다들 괜찮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과연 이게 바뀔까 싶기도 하고. 솔직히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바뀌기 힘든 것 같고, 저는 이제 간호학을 전공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정신과 과목이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병동으로 실습도 나가고,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솔직히 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긴 합니다. 자, 답변을 어떻게 하지? 이게 정말 가능할까? 네, 지금은 그런 게 가능하지 않아서 좀 안타깝긴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우리나라만 그랬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의 자살 예방 캠페인이 너 자살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Are you okay?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 자살 캠페인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지 않은데 아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누군가가 먼저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캠페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살 예방 캠페인을 굉장히 멋진 말로 하는 줄 알았어요. 생명은 진짜 소중하니까 너 꼭 살아야 돼 이런 걸로 캠페인하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케이 너 괜찮니? 이게 유명한 나라들 미국이나 호주에서 성공적으로 벌어진 캠페인이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의 다른 뜻은 뭐냐면 괜찮냐라고 물어보는 거를 국가의 캠페인이라로 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게 어려웠던 사회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질문하신 분이 괜찮지 않은 채로 거의 다 사는데 그 상황에서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조차 사실 어렵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어서 사회적으로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 괜찮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괜찮냐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캠페인을 사회가 많이 해서 괜찮아 괜찮지 않아라고 물어보는 게 우리 문화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힘드니 힘들지 않니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게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이 또 수용되는 이제 그런 문화가 필요한데 뭐 쉬운 말로 이런 거죠. 괜찮아 지금 좀 지루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우리 문화예요. 근데 이 중에 어떤 분은 좀 약간 지루했어요라고 말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다 똑같이 대답해야 되고 다 좋은 것처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니면서 가끔 어떤 분들에게 어떤 집단들에게 괜찮지 않다라고 말해도 좋다. 나 괜찮지 않아. 그렇게 말해도 괜찮다. 너무 다 감당하지 말고 이건 괜찮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그런 질문조차 또 그런 괜찮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바뀌어가는 방향이 괜찮지 않은 사람 괜찮지 않다고 말해도 되고 괜찮지 않은 사람 좀 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왜 쟤만 쉬냐 그러지 말고 그래 너는 힘드니까 쉬도록 우리 같이 해주고 내가 힘들 때 나도 쉴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사회 분위기로 좀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뭐 제 얘기는 그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비슷한 생각인데요. 제 다음 책 제목이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제, 어, 가제지만. 좋네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이야기 자꾸 하는 것도 저는 제가 맨날 뭐 마이클 펠프스니 뭐 드웨인 존슨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 지겹지만 하는 건 사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가 한 10년 전인데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뭐 한국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지만 미국 내에서 정신 건강을 대하는 것도 굉장히 달라졌어요. 정말 근데 어떤 사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면서 변화를 체감하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달라졌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그 계기 중에 하나가 마이클 펠프스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건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소망은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영향력이 별로 없지만 이런 얘기 자꾸 하다 보면 정말 누군가 뭐 예를 들면 한국의 마이클 펠프스 같은 사람이 그런 커밍아웃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좀 연쇄 효과를 누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공공 인물 중에 한 명이 손흥민 선수인데 너무 잘 울어요. 남자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우리는 항상 뭐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 뭐 항상 괜찮아야 된다 이런 것들 뭐 남자든 여자든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강한 사람의 상 사실 우리가 뭐 드웨인 존슨이니 마이클 펠프스니 약하다고 생각할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미국 사회도 약간 변화가 왔듯이 우리도 좀 말씀하신 대로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겠지만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고 다들 어느 정도 문제 의식은 다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좀 더디질 뿐이지 결국에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네. 그런 희망으로 그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 한 분 정답, 질문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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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네, 네. 저는 저기 소속란에 쓸 게 없어서 굉장히 난감했던 그냥 대학생인 이 시대의 청년이고요. 되게 오랜 시간을 자살 생각에 시달리면서 어머머머머 뭐 조명 주시는 거예요? 네.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자살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청년이고요. 그 김초롱 작가님 추천사를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김초롱 작가님 북토크에 다녀왔었거든요. 그때 북토크에 가서 초롱 작가님한테 여쭤봤던 게 작가님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때 초롱 작가님이 엄청 우시면서 나정호 교수님 북토크에 가서 그 자살이 나쁜 건가요? 라는 그것만 이제 실렸는데 사실 그 질문 말고 다른 질문도 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었어요. 뭔가 누군가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때 김초롱 작가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제가 답변을 뭐라고 했었냐면요. 사실 뭐 그때 질문이 그거였어요. 선생님은 왜 사세요? 이렇게 되게 직접적인 직설적인 분이셔가지고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당시에 사실 저는 그렇게 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큰 이유 없다. 근데 그 이유를 그렇게 말을 했던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그 솔직한 심정이었다기보다는 약간 그 초롱님을 좀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나는 자살 예방을 위해 살고 있어. 막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할수록 질문을 한 사람이 너무 그렇게 질문의 의도와 좀 다른 것 같아서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많겠죠. 뭐 정말 엄청난 소명감을 가지고 뭐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똑같은 질문을 하시면은 저는 글쎄요. 그냥 정말 저는 하루하루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냥 하루하루 뭐 거창한 꿈을 그리면서 살기도 하지만 그냥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일하면서 정신 건강에 정말 중요한 거는 너무 먼 미래도 보지 않고 물론 큰 그림은 가지고 있되 또 과거에 집착하지도 않고 약간 현재를 사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뭐 밥 먹고
일상생활 하는 거에 스스로를 대견해 하시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그 날들이 모여서 우리 삶이 되는 거니까요. 너무 거창한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그런 거창한 이유로 살고 있지 않고요. 저도 뭐 일어나면 정말 하루하루 그냥 오늘은 뭐 점심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이런 소소한 것들 그냥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 사실 원래는 그 내용을 김초롱 작가가 책에 썼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써도 되냐 했는데 이제 제가 이건 좀 지워달라 해서 지웠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답을 했던 것이고, 근데 그게 진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너무 거창한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왜 살지? 나는 나의 삶의 목적은 뭐지? 물론 그 답을 찾으면 정말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정말 거의 드문 사람들인 것 같고 저조차도 사실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 스스로 칭찬해 주시고 대견해 주시면 그러다 보면 또 뭔가 찾으실 수도 있고 그렇게 또 다른 미래가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한 분 그래도 손 드셨으니까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받을게요. 저는 현 초등학교 교사고요. 2018년도에 여기 댓글 모니터링 활동을 했었었는데 그때 자해하는 학생들이랑 자살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간접적으로나마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순직된 선생님들이 많았고 개인적으로 2년 전 스승의 날에 떠나보낸 선생님도 계세요. 그래서 딱 재작년 이맘때쯤에 그 선생님께서 발령을 받고 함께 이제 새 학기를 처음 시작해서 이제 만났었는데 그때 다들 힘들어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이 이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교사계에 부진아가 있으면 자기인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모두가 다 힘들었던 3월 새 학기였기 때문에 저도 나도 속으로 나도 힘든데 그러면서 아니라고 부진하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다 힘든 게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다. 신규 교사로서는 그러면서 헤어졌던 기억이 나는데 스승의 날에 부고 소식을 듣고 되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되게 맑은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서희초 여름에 이제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개인의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에 학교 일이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지금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이 이제 감정적으로도 되게 세심해야 되는 직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랑 감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그런 수업도 정말 선생님들 많이 노력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느끼는 것이 학부모님들의 협조가 되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저도 좌절하는 경험도 있었고요. 근데 학생들이 다투었을 때 저는 이제 화해하면서 그냥 이런 날도 있지 하면서 넘어가는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면서 자라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을 지켜봐 주신 학부모님들께서 되게 줄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녀가 부정적인 감정에 노출되는 것을 되게 염려하시고 그래서 너무나 그 마음은 이해해요. 자녀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너무나 이해하는데 이제 여기서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고 이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교사로서 되게 어려움을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이제 하물며 이제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봐 이제 출근 시간 내내 이제 스스로를 검열하고 있어서 이제 작년에 제가 교실이란 곳이 너무 숨이 막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사로서 학생들이 느끼는 숨막힘 교대생 때부터 너무나 잘 느끼고 있어서 저는 이제 적어도 교실이란 공간은 이제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모두에게 편안한 공간이었으면 해서 되게 학급 경영도 그쪽 방향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이제 저 혼자 스스로 고민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소진되는 이 미래의 주역들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 저도 되게 염려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소진되는 이 미래의 주역들 또 소진된 선생님들 이 교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 우리 김현수 선생님 전문 분야인데.
선생님이 예전부터 이제 교사들 잘 아시겠지만, 네, 교사들의 이런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거를 예전부터 아시고 케어를 해주셨거든요. 네, 하여튼 뭐 지금 질문하신 분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휴직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픈데, 아마 이제 교직 사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들 많이 만나면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조언하기 힘든 게 뭐냐면, 선생님이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낮 동안에 아이들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CCTV처럼 기억하실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유일한 자녀 하나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또 자기 아이를 특별히 다 잘 돌보기를 원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가 이해하고 또 양보하고 서로 격려하고 돕고 이런 문화로 가는 것에 저희가 어쨌든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의 요구, 교육청의 요구, 교육부의 요구, 사회의 요구 이런 걸 다 이제 감당하면서 아주 유능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이제 교실로 하시고 싶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다 힘들고 버겁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숨이 막히고 그런 상황에 처한 게 많은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선생님 혼자 학급을 완벽하게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불가능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상의하고 또 서로 도와주고 멘토링을 하고 또 지원하고 이런 과정, 뭐 약간 드라이하게 말하면 선생님의 역량을 전지전능하게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사실은 많은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생님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돕고 어떤 게 어려운지 그런 것을 잘 나누면서 나의 전능한 담임으로서의 멋진 신화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동료 교사와 협력해서 함께 풀어나가는 이제 그런 동료하고의 연대, 위로, 교감, 지지 이런 게 어찌 보면 선생님들이 덜 힘들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혼자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교사 단체들의 폐어도 이제 혼자 있지 말아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폐어인데, 어쨌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동료와 함께 또 선배 교사와 함께 잘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면서 선생님들의 길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힘내십시오. 네. 네. 좀 정리를 해보면 내 한계를 인정하자.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자. 그리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공감하고 또 도움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주자. 이 정도로 저희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정말 긴 시간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께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 해주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봄입니다. 봄은 꽃의 계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들꽃을 참 예뻐해요. 들꽃은 아무 데서나 피지만 아무렇게나 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처해져 있는 상황과 장소는 아무 데일 수 있어요. 다 다르잖아요. 누군 너무 좋은 곳일 수도 있고 누군 너무 각박한 곳일 수도 있고, 하지만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나정우 교수님, 김현수 센터장님과 함께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봄 생명사랑 캠페인 마음 돌봄 토크,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 유튜브에 올라가는 것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같이 서서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